저는 보통 강의를 하면 텍스트를 거의 넣지 않습니다. 네, 사진 자료 중심으로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 강의만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 2014년입니다. 2014년에 저 아까 이제 최현수 국장님께서 제가 광주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8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총장 3년을 하고 났더니 임기가 만료돼서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연임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더 재밌는 좀 가슴이 뛰는 일을 해보자 해서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문제를 겪었냐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학교에 이제 같이 MOU를 맺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교육 과정에도 없는 걸 왜 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저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뭐지? 저는 사실 여기 학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도시계획이 전공입니다. 어떻게 생태도시를 만들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교육을 고민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 재밌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학습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뭐지? 이 고민을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교과서들을 전체를 다 찾아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없더라고요. 네. 아마 지속가능 발전기 ESD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교과서 검색하면 최근에 좀 나왔어요. 최근에. 불과 2, 3년 사이에 나온 거지 그 전까지 이런 내용이 없었고 논문이나 보고서가 일부 있었을 뿐이지 정말 이건 맨 땅에 헤딩하는 거 똑같은 상황이었고 또 시민사회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학교 이제 교육청에서도 저에게 와서 이제 교육을 해달라라고 요식들을 하세요. 왜냐면 협의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니까 그게 뭔지 알려달라는데 난감한 거예요.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나 국제 이해관계 교육이나 민주 시민 교육이나 이 부분이 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야 되는데 이론적 토대도 없이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저는 2014년부터 꾸준히 관련 문헌들을 계속 찾으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모아놓고 정리들을 모으다 보니 이제 일정 부분의 자료들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오늘 불행하게도 강의한 대부분이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불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서 이재영 교수님께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다시 끌어내려서 그냥 잠잠히 만들어야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고 제가 사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 잘 졸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제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념적에 관한 설명들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턱 막히시잖아요, 지금. 뭐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지? 이게 사실 오늘 저도 이제 명확한 사전적 정의나 개념적 정의를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의 일상에서의 정의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이런 지역 차원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 재밌는 현실을 알게 되는데 국제 이해교육이라든지 세계 시민 교육,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떤 것이 가장 위에 있는 최상위 교육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교육이 최상위에 있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쭉 들어봤더니 이제 제가 내렸던 결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단연간 논의했던 사람들의 결론은 이건 안경이구나.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야기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 텍스트 많죠. 저희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할 건데 저는 여기 지금 브룬틀란트 수상님 아세요? 사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여성분이라는 건 오늘 처음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속가능 발전 개념적 얘기할 때 1987년에 브룬틀란트 보고서 얘기하고 그리고 아우 커먼 퓨처 이 보고서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요거
교과서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교과서에서 한 줄로만 보니까 이게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는데 이 보고서가요. 저는 이게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국제적 합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고 도장을 찍은 거죠. 전 세계가. 그래서 앞으로의 지속가능 발전은 이런 내용이야. 이게 꼭 담겨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이 책이 250페이지예요.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 정의하면 여기 그냥 간단하게 개념 정의하면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필요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 필요는 내 필요 말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앞서 이정 교수님 말한 거하고 연결되는데 여기 제가 그걸 써놨는데 지워버렸다. 여기 필요는요. 전 세계에 있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필요를 말합니다. 우리 필요가 아니에요. 그 필요를 저해시켜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원주에 살고 있는 나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필요도 이제 뭐 이건 이해하시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환경의 발전이라든지, 그러니까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기대어서 미래에 막연하게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걸 250편이나 쓴 걸 가끔 저한테는 일종의 바이블이기 때문에 한 번씩 봅니다. 영문을 보냐고요? 아니요. 구글 번역기 돌려서 봅니다. 근데 이걸 왜 보냐면 이 내용이 이때 1987년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던 게 87년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1972년에 스톡홀름 선언이 있었는데 그 1972년에 기가 막힌 보고서가 하나 있었죠.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였죠. 근데 그 리미티드 그로스라는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로마 클럽에서 만들었는데 그냥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경제인들, 언론인들 모여서 우리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측을 해보자 하고 MIT에 있는 40대 젊은 박사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경제 성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선진국들은 더 이상의, 그러니까 석유 파동이 있긴 했지만 더 이상의 성장을 아마 성장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인류가 공멸할 것이다 라고 그래프로 쭉쭉쭉 보여주잖아요. 식량난이 봉착할 것이고 출생률은 저하될 것이고 사망률은 엄청나게 급증할 것이다. 그때는 기후위기라는 단어 자체도 있지도 않았거든요. 환경에 대한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 이 보고서를 막 냈을 때 전 세계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 비판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엄청난 데이터와 자료를 활용한 게 아니라 로직을 짰는데 너무 단순하다. 컴퓨터로 짰는데 당시 컴퓨터가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수준이 아니라 사실 우리 공학용 계산기 수준이거든요. 그걸로 만들었으니까. 로직이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된다. 우리 지금 성장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공멸한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그 재밌게도 90년대, 2000년대 넘어서 그걸 검증을 해봤더니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앞으로 봉착할 이런 공멸의 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사실상 저는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서 환경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좀 경제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하나 이야기.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언제 튀어나온지 아십니까? 뭐 유럽이나 저기 선진국들은 뭐 몇백 년 전부터 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80년대부터 씁니다. 왜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냐면 그 70년대까지는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왔어요. 국가가 이걸 다 장악하고 하고 뭔가를 이끌어가고 하는 세상을 살다가 이제 문제는 어느 시점 딱 되니까 국가의 역할이 너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는 그냥 서류만 떼주면 돼. 주민등록번호만 떼주면 됐는데 이제는 환경 오염도 막아야 되죠. 환경 규제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해당사, 그걸 규제하려고 봤더니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다가 당장 주거지에 공장을 세우면 GDP가 올라요.
GDP가 오르면 사람들의 일종의 양적인 소득은 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거기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이게 이제 개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커진 것도 있고 또 복지도 문제가 생겼어요. 사회적 양극화가요. 우리한테는 최근 문제지만 1970년대 이미 영국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복지 단체라든지 기관을 국가가 그 전까지는 다 운영을 해오고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혼자 못 하겠으니 민간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3섹터라는 용어가 나오고 NGO가 등장하고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면서 거버넌스를 하게 되는데 국가가 자기만들만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나눠서 같이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는 거버넌스나 협치가 좀 힘들어. 왜냐하면 역사가 짧으니까 하는데 우리나 유럽이나 몇십 년 차이 안 납니다. 10년, 20년 차이밖에 안 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은 약간 민주성이라든지 민주시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변화들의 동시에 여러 가지 시점들이 70년대, 80년대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2년에 그 성장의 한계, 스톡홀름 선언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면서 그 시점에 이제 환경 규제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런 규제들을 하게 됐던 게 경제적 비용이 저는 이제 경제적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경제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경제 개발을 해서 뭔가를 그냥 했을 때와 이거를 규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게다가 또 저성장 시대가 접어들기 시작해요. 1980년대부터 서구 선진국들이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매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0%에 근접하고요.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예 그냥 거의 뭐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최근 뭐 2009년의 세계 금융위기나 최근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선진국들은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거죠. 여기서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부터 질문을 던졌던 게 강의 들으신 분께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선진국입니까? 개발도상국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다 선진국이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유엔에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줬으니까. 근데요, 한 2년 전에까지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저보다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 우리 선진국이에요 라고 말을 했고요. 저보다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우리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뭐 선진국에 들어가죠. 저성장 시대고. 그러면 유럽 사회가 왜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이요. 그분들 모두가 다 지구 시민 의식이 가득 차서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갑자기 지속가능 발전을 내세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아야 될 뭔가의 생존 전략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선 강의하고 전혀 다른 냉소에 가득 찬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지속협에 있는 정말 그 뭐랄까 훈련된 좋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께는 냉혹한 사실들을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면서 지속가능 발전의 실천 과제라든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사실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1987년에 브룬트나트 보고서가 나왔고 이후에 92년에 리우 환경회의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의제 22일이 시작한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여서 197개국의 정상들이 합의했던 그러니까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 지속협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좋게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고를 했죠. 국가는 의제 21을 지방정부는 지방의제 21을 1996년까지 만드세요라고 공고를 했는데 전 세계가 거기에 부응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정말 독특하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다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또 하나 기후위기 운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서는 그 회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기후변화 협약을 거기서 맺었기 때문입니다. 생물다양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에서 최초로 생물다양성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 순간인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기 공론, 그러니까 시민 참여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만들어가는 건데 수기 공론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유엔이 그 전까지는 소수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모여서 뚝딱 어떤 협약도 만들고 해왔는데 1992년부터 9개의 주요 그룹에서 농민,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뭐 과학기술자, NGO 이런 9개의 주요 그룹들을 만들어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냥 전 세계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원주 시민들이 모여서 먼저 여성 그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강원도 지역에 있는 여성 그룹들도 회의를 하고 또 그게 모여서 국가 단위의 회의를 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포럼들을 계속 열었거든요. 그게 모여서 그 중요한 의제들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의사 내용,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시스템 체계가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9개의 주요 그룹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해서 2020년이 지난 리우 플러스 20, 그러니까 2012년에 또 회의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13개의 주요 그룹에서 기타 이해관계자 그룹이라고, 이때 뭐 장애인 그룹도 들어가고요, 노인 그룹도 따로 들어가고,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우리 주민자치회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의견들을 내서 전달해서 상향식으로 만들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일부 그 외교부 공무원들 만나면 이런 말들도요. 유엔이 오히려 더 진보적이다고. 왜냐하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하면 여러분들 일본 목표 뭐죠? 키워드가 뭐죠? 빈곤 퇴치, 빈곤 종식이죠. 그거 정식 목표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이에 대한 빈곤을 퇴치한답니다. 빈곤을 종식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빈곤 종식이라는 키워드만 들었을 때 이거 우리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모든 곳에서 모든 이에 대한 빈곤을 종식한다 했을 때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양극화나 상대적 빈곤율 문제, IMF 이후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리고 기후변화 그 일본 목표의 세부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3에는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이나 1.2는 제가 오늘 지금 강의 자료에 없는 걸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1.1이나 1.2는 개발도상국이나 채빈국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1.3에는 사회보장제도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보장을 달성하도록 했습니다. 2030년까지. 그리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는 경제적 접근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성들 전 세계에서요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경우에 여성 경제,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이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갖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갖고 있다 하더라도 땅 규모가 작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줬죠 지금까지? 예, 아들들한테 물려줬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무 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오냐면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데 이 소농으로 여성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종자 같은 것도 그렇고 비료를 쓰는 것도 그렇고 농약을 쓰는 것도 그렇고 소외돼 버립니다. 생산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계 식량기구에서 2011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평등한 세상이 되면 우리가 빈곤 퇴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까지 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1.4 경제적 접근성이에요. 1.5가 뭔지 아세요? 이거 정말 재밌는 건데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극한 기후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노출과 취약성을 줄일 수 있을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굳이 이 설명들을 왜 드리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곳에 지금 오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은 저는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남이 가르쳐주는 이런 강의를 듣고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같은 경우는 번역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 발전 포털에 있죠. 세부 목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서문이 절반입니다. 그 서문도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꼽아서 빼낸 것이 한 7, 80개 정도 목표가 169개 세부 목표 중에서 70에서 80개 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원주 SDG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놓치고 가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그래서 이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개념 정의가 앞서 어떻게 진행됐다는 거 텍스트로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잠시만요. 저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서 텍스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보면 이 모형 많이 보시죠. 환경, 경제, 사회, 뭐 균형을 이루는 발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말로 하니까 다차원 균등 고려 모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문화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뭐 교육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붙이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 모형이 좀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이걸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요. 문제는 이걸 다 독립된 시스템으로 봐요. 환경도 따르고 경제도 따르고 사회도 따르고. 그러니까 이걸 독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찾는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 세 차원이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환경이 제일 중요해.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빈곤층의 경우에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환경이 뭐야? 나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죠. 가치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동등하게 본다?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게 다양한 그 문화나 경제나 사회적 맥락이 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으냐? 이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사실.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건 다 지금 문제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니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아까 그 브룬틀란트 보고서에 있는 그 정의, 그러니까 현 세대 필요도 충족하면 미래 세대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발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릴 건데 이런 이제 개념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만 우선해서 고려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게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구 환경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 테두리가 깨져버리면 사회나 경제나 다 의미가 없다.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모형을 설명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나요? 아니죠. 보시면 사회운동 하신 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나 그러니까 복지 이쪽에서 일하신 분들은 실제로는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또 경제 일선에서 일하신 분들은 경제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엊그제 국회에서 1.5도시 포럼을 하는데 포스코 상무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들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게 지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가 아니라 블랙락이라고 그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있거든요. 우린 잘 모르시잖아요. 포스코에 돈을 대주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매월 평가 보고서를 내라고요. 니네들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니? 계속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수소 환원철을 만드는 그러니까 수소를 활용해서 철강을 할 수 있는 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유럽에서 지금 알리백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차를 만들 때 포스코의 철강을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알리백을 하라는 거예요. 100% 재생에너지로 용광로를 돌리세요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포스코 굉장히 크잖아요. 포항제철이 그 공장도 엄청 큰데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다 둘러도 0.00001% 정도밖에 에너지 자립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 상황이라서 자기들 어떻게든 수소 환원 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상황이라는 게 자본시장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것도 자본시장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지구환경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경제적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제가 제 생각에는 나는 환경이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있겠지만 밖에 나갔을 때 예를 국회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고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무슨 환경이 중요해? 탄소 중립 그게 중요해? 생태 전환 교육, 생태 문명 교육 이게 중요해? 우리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우리 그래서 저는 아까 이지영 교수님 정치 얘기 저는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우리가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안 돼요. 예, 지방선거 투표할 때부터 홍보문을 보고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공약이 없는 사람 뽑아주면 안 돼요, 사실. 정당을 보고 뽑을 게 아니라. 예,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모형도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나온 건 통합적 모형인데 최근에 얘기했다는 거 이건 뭐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합적인 그러니까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환경만 볼 게 아니라 경제만 볼 게 아니라 사회만 볼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같이 보는 건데 사실은 이걸 같이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건 정말 그 협의가 그러니까 대화와 소통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 합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얘기가 유럽 사회에서 처음으로 언제 나오냐면 1700년대에 한스 폰 칼로이츠 독일 사람이어서 이름이 헷갈리더라고. 이분이 임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세요. 왜 유명하냐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거든요. 왜 썼냐면 당시에 철강업을 하는 마을들이나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들이 지금처럼 석탄을 떼지나 그러진 않고 땔감으로 철광석을 녹였어요. 그러니까 철광석을 부흥하는 마을이나 도시일수록 주변의 산림들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걸 끝나고 났더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경제는 활성화됐는데 땔감을 공부를 못하네. 지금처럼 기차가 있지도 않고 자동차가 있지도 않고 오직 마차나 그러니까 나무를 그러니까 예전 운송 수단으로만 운송을 해야 되니까 수송을 해야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 그럼 나무를 심자. 뱀만큼 잘 관리해서 심자. 최초로 그래서 임업에 관한 저술도 그 양반이 쓰기도 했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환경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건 성장의 한계라는 아까 1972년 그 보고서에서 나온 리미티드 그로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이제 이 관점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환경교육만 했을 때 환경교육도 쭉 가다 보니까 사회환경교육을 하시잖아요.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누구한테는 환경이 중요한데 먹고 살 만한 사람한테 중요하지 빈곤층과 취약계층한테 당장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한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래서 문제가 있고 통합적 관점은 그래서 이제 환경, 뭐 사회, 경제 균형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모형 제가 무조건 다 까자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진리로 알고 있는 모형들 하나하나 그 관점들이 하나씩 오류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믿으시지 말고 한번 내 안의 정답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 관점은 이제 시간 고려가 없어요. 지금 이 환경, 경제, 사회가 균형을 이루면 좋은데 미래는 어쩔 건데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고 세대 간 관점, 죄송합니다. 세대 간 관점의 경우에는 이건 브룬틀란트 보고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같이 고려해서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또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경제, 사회 이런 가치들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건 그냥 일단 합의를 하고 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총체적 관점 뭐 이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개념 설명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앞서 이런 뭐 그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뭐야라고 해서 2000년대 이후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자리에서 논의가 됐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가지 회의가 있었을 뿐이고 논의는 별로 되지 않았고 근데 지속 가능 발전은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중시가 됐냐면 이 SDG잖아요, 이게. SDG가 왜 튀어나왔을까요? 이거 저는 너무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유엔이
너무 딱 좋거든. 자기들의 뭐랄까 역할이나 뭔가를 보여주기에. 사실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 거기에 물론 그걸 활용했던 다양한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의 우리 인류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신 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유엔이 원래 왜 생겨났죠? 최초로 2차 세계대전 못 막아서 국제연맹이 해체되고 국제연합이 생긴 게 유엔이잖아요. 전쟁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강력한 선진국들이 안전보장 이사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겼죠. 90년대 냉전 체제가 깨지면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유엔이.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잠깐만, 국가와 기업한테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받지? 우리 조직을 유지할 뭔가, 그리고 또 우리의 존재성을 부여할 뭔가가 뭘까? 고민했던 것이, 그래서 튀어나온 게 빈곤 문제였죠. 그리고 전염병 문제였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목표들을 만들고 사업을 수립해보자. 그렇게 해서 등장했던 것이 새천년 개발 목표입니다, MDG. 저는 이제 굉장히 이걸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굴려봤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컸어요. 실제로 전 세계 빈곤율이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엔이 잘했네요. 박수 쳐주고 싶겠지만, 약간의 허수가 있는데, 중국하고 인도가 원래 빈곤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경제 성장을 했어요. 이 두 나라가. 그러면서 완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 중에 비중이 한 80%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걔네들이 경제 성장하면서 나아진 건데, 하여간 유엔은 그걸 자기들이 실적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나서 2015년부터 생각을 하죠. 2012년부터 생각을 하죠. 15년 동안 잘했다. 그러면 다음 우리 또 뭘 하지? 그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2012년부터 그때 회의를 해요. 작업반 워킹 그룹들이 모여서 공개 작업반 회의를 하는데, 1차부터 6차 회의까지는 사실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새천년 개발 목표가 8개니까 빈곤 대책도 했고 쭉쭉쭉 기하 정식 이렇게 하는데 한 2개 정도 더 붙여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다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992년부터 이 주요 그룹,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 그룹이 참여하는 참여 체계들이 유엔에서 만들어져 그걸 활용하고 있다고. 그 참여 체계가 2012년에 더 확대되고 커졌다고. 근데 그 시점에 공개 작업반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 지속 불가능성의 문제가,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지방 소멸, 이런 다 문제는 개발도상국 원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도시의 원주에 살고 있는 바로 내 문제인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라는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합니다. 7차 회의부터 그래서 어떤 목표가 들어가냐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1번 목표, 12번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자원순환 내기가 들어가고요. 13번 기후변화 목표가 들어가고, 14번 해양 생태계가 들어가고, 15번 육상 생태계, 생물 다양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SDG 얘기하면 영어로 돼 있고 유엔에서 만들었고 우리 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원주에서 시민사회 회의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중앙단위에 전달이 되고, 그럼 중앙에 있는 NGO들이 국제사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국가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이런 다양한 우리의 필요한 내용들이 유엔에 전달이 됐고,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SDG가 이렇게 활용도가 좋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가 들어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69개 세부 목표들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 목표들이 보면 단순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목표들은 여성과 여아와 장애인과 노인과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표현들이 왜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 명칭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면서 4.7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정신, 세계 세미의식, 문화 다양성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을 보장한다. 정확하게 지속가능 발전이 이런 거야라는 건 아니지만 대충 범주가 보이시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하면 이전까지는 환경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이걸 탈피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성평등 뭐고, 또 문화다양성 교육은 뭐고, 세계시민교육은 뭘로 봐야 돼? 지속가능 발전 교육하고 어떤 고리와 관계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지식을 습득하고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들이죠.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 해석할 수 있게끔 범주를 잡아준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그냥 단순히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사실은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원래 외교부가 국제 협약을 하면 자기들끼리 사인하고 와요. 대통령이 가서 사인을 하고 해도 번역문을 안 내놔요. 번역본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원순환 문제 요즘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 10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인가 하는 계획인데 그거 UN SDG의 12번 목표에는 그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 10개년 계획에 관련된 세부 목표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그 내용 모르잖아요. 번역되어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부에 요구했던 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되고 나서 국제 그러니까 개발 협력 활동을 했던 NGO 단체들이 대학원생 2명한테 부탁해서 SDG를 책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공식 번역문이 그동안 썼던 거죠. 계속 돌아다니다가 KSDG를 18년에 수립할 때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드는데 일반 국민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식 번역문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고 항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부랴부랴 3개월 만에 뚝딱 번역문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속가능 발전 포털에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공식 번역문으로서 국제협약문이 공개된 경우 거의 없거든요. 네, 그나마 있는 것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저도 10분 남았습니다.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거는 이제 자료들 그냥 보시면 되겠고 이제 범위 잠시만요. 네, 이걸 보여주는 게 낫겠네요. 이게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었던 건데 유네스코에서 2004년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 국제 이행계획 이 내용 안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이런 범주야라고 보인 게 사회적 관점 해서 인권, 평화, 안보, 성평등 이렇게 쭉 있고 환경적 관점, 경제적 관점인데 간단하게 있잖아요. 여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이성윤 교수님이 좀 정리했던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간단하죠. 경제 분야는 그냥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와 빈부격 자원화 이 내용밖에 없고요. 간단한데 이게 좀씩 바뀝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독일의 교육계획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여긴 좀 달라요. 생태적 측면에서 생태계의 전 지구적 변화, 지속 불가능한,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 발전 지표, 생태 자원, 약간 더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기고 사회적 측면에서 공정성, 책임, 위기 검토 이런 내용들, 문화적 능력까지 경제적 측면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데 성장의 기준 이런 내용, 생산품과 서비스, 상거래와 유통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지속가능 발전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 교육 안에서요. ESD 범주 안에. 그래서 이것을 요거는 이제 현행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광주교육대학의 김다운 교수님이 2020년에 한번 정리를 하신 건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현행 교과서 내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역량 저거는 이건 한번 얘기하면 정말 길어지는데 참 답답한. 네. 사실 이거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는 내용이라서 잠깐만요. 이 시스템 사고, 또 미래 지향적 사고, 이거 협력, 전략적 사고, 규범적 역량. 요 파일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러니까 교육 계획을 수립하시거나 방법론을 설정하실 때 이런 가치와 역량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총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사실은 이건 간단하게 문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앞서 이지영 교수님 얘기했던 앞으로의 우리의 변혁이죠. 변혁적 사고와 그러니까 전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기본 틀거리로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우리가 저도 이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뉴딜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뉴딜 정책도 정말 재밌는데 세계 경제 대공황 일어나니까 그걸 깨려고 테네시강 유역에 다목적 댐 건설하고 엄청나게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뉴딜은 그거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2년 동안 해봤어요. 평가를 했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기 뉴딜을 만들어요. 1936년부터. 그렇게 해서 1941년까지,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사회적인 대전환을 해버려요. 사회보장제도 도입하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의료보험 때문에 욕먹고 있긴 한데 사회보장제도, 교육제도 싹 바꿔가지고 그나마 의료보험 말고는 괜찮잖아요. 그 사회보장 시스템 괜찮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싹 바꿔버려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했더니 낙수 효과 이런 거 없더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뉴딜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효과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게 전쟁이 터져가지고 태평양 전쟁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었고, 근데 이제 스스로들 이제 알아요. 뭔가를 바꾸려면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미국이 세계 금융위기 일어났을 때 재밌는 짓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 경제 위기니까 다시 한번 토목 사업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뭘 했냐면 집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집수리 사업을 합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단위를 잊어버렸는데 몇십억 달러를 투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몇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나서 봤더니 미국이 땅이 크니까 중간 지원 조직, 그러니까 직접 건축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을 수리하는 건 대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리모델링 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분들을 케어하고 그러니까 돌보고 가이드라인 만드는 중간 지원 조직이 12,000개가 생겨요.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효과를 봤더니 어떤 효과였냐면, 원래는 예를 들면 집이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기후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날이 추워지면 난방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냉방비도 많이 들고. 근데 그런 난방비와,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야 될 기본 비용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먹거리에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류도 사서 입고, 그러면서 자기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효과들. 기존에 의료비로 많은 과다 지출이 되는데 그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기후 위기를 고려하고 실제로 우리 삶을 바꿀 때 도로를 빵빵 뚫고 뭐 어떤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예산들을 개인에게,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추워지잖아요. 아니면 한여름에 전기요금 감면해 주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사실 저희 동네에 사는 분한테 실제 제가 한번 해봤던 게 3kW 태양광 발전기를 세워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물론 이제 400만 원이 나가긴 했죠. 요즘 물가가 올랐으니까. 들었는데 그분은 올 여름에 8월 달에 에어컨을 풀로 틀었음에도, 그 집이 애가 4명에 뭐 6명이가 있는데 풀로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기요금을 6,000원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복지의 방식이나 협력의 방식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 ESD 현황은 이제 뭐 국제사회가 이런 ESD에 대한 논의를 해왔더라. 심지어 교육 2030 인천선언이라는 것도 했더라. 아무도 모르더라. 예, 인천에서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걸.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15년 전 다카르 세계 교육 포럼 이후 교육 기회의 보장, 범위 확대와 양질의 교육에 대한 강조가 선언에 포함되어 세계가 합의했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아무도 모를까요?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리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너무 몰라서 좀 답답한 마음에 제가 교육할 때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 약간 좀 시간이 지난 거긴 한데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 ESD 로드맵에서, 이것도 아주 지난 건 아니고 2030 로드맵이 있는데 저 이것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봐보세요. 왜냐하면 목표별로 교육해야 될 것들을 교육적 관점에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SDG를 그냥 저건 유행 거야, 아니면 원주시에서 했으니까 원주시 거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공간 내에서 우리 마을은 이걸 어떻게 재해석해 볼까? 지속 가능성을 이런 거야라고 할 때, 예전에는 제가 이제 광주에서 그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속 가능 발전 의제를 만든다 했더니 갑자기 성평등 의제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환경 거버넌스에서 왜 성평등 의제를 다루세요?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이게 역사적 원리부터 시작해서 환경, 경제, 사회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다가 지금 간단해요. SDG 5번 목표가 성평등입니다. 물론 이제 깊이 있는 대화는 그 뒤에 이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군요 하면 놀라면서 바로 들어오세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사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얘는 그 교과 과정을 학교 선생님들이 한번 연결을 시켜봤어요. SDG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근데 실제로 그 초등 교과들이 연결이 이렇게 되고 다 활용이 가능하더라. 물론 SDG 안에 빠진 것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연결고리 이건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 자료 이건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할 때 물론 이것도 완전 정답은 아니고 계속 일종의 진화를 해 가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자료도 없었는데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바뀌어가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등 교육 자료 광주시 교육청에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방식들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강의 장소에서 아니면 야외 필드에서 하는데 사람책 도서관을 하는 것도 SDG 사람책 도서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도봉구 ESD 크스텍 해가지고 이제 강사단 양성해서 교육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지속가능 발전 교육해가지고 시민대학 합시다 이렇게만 했다면 이제는 그 시민대학에 참여했던 분들이 강사가 돼서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더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강사단들이 갑자기 하늘에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환경교육을 하셨던 분들이거나 사회교육을 하셨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참여를 하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평택이나 평택시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대학 사례고 저는 참 사실 요거 별거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한 번도 학사모나 가운을 본 적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 안에서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지역사회에 더 열심히 활동하는 계기도 되더라고요. 네, 지금 재은숙 장 째려보고 계셔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뭐냐면 이제 여기서 원래 광주에서 했던 사례인데 원래 박람회를 했었어요 매년.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동아리 활동들을 하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발표하게 하고 그걸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그 스토리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지속 가능성을 찾고 지역에서 행동하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요. 읽고 나서 토론을 해요. 그리고 실제 실천 활동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순히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까지 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했던 사례이고요. 이렇게 교재도 이렇게 이건 매년 나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데 강동구에서도 그렇고 서대문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서울시에 에너지 전환 교육이 그 교과서가 없어서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회가 만들었던 교과서 2,000권을 사갔죠 그때. 원주 지속교 마크 찍혀 있는데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 정도로 자원이 없었는데 이제 서로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나마 좀 나아진 거죠. 이렇게 이제 원주 사례는 잘 아시니까. 제주도에서 나온 책. 내용은 그닥 아주 재밌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소개 이거 만화책입니다. 제주 지속협 가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제주 사투리도 배우면서 지속 가능성도 같이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거 얘기만 하려고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페북에다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쓴 건데 그냥 제가 좋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기후위기의 엄중한 시기를 이겨낸다면 2050년 우리의 미래 세대는 역사책에 우리 세대를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 인류 공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희생과 노력, 기후위기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세대. 자, 모든 강의는 마무리를 멋있게 함께 해야 희망을 갖고 저 문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이 바뀌리라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멋있는 원주 시민들과 함께해서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